골목은 좁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오래된 주택가, 붉은 벽돌과 회색 시멘트가 뒤섞인 좁은 골목 사이로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담장 위로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꽃잎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골목으로 한 여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이나 26살. 몸에 짝 붙은 검은 레깅스에 허벅지 라인과 Y자 라인이 다 보인 채로 흰 바람막이 재킷 안쪽에 나시만을 걸친 그녀는 러닝화 끈을 채 동여매지도 못한 채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시만으로 그녀의 몸을 다 가릴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해 그녀의 상체는 앞뒤, 좌우로 흔들리며 뒤쫓아 오는 여자들을 따돌리려 열심히 내달렸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눈빛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세상을 버텨온 사람 특유의 차갑게 단련된 공포였습니다. 그녀의 뒤편 골목 입구 쪽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중년 여인 둘이 이나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사납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나가 교제하던, 정확히 말해 용돈을 받고 만나던 유부남의 아내와 그 언니였습니다. 두 여인은 이나가 자신들의 가정을 파괴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복수심이 되어 발끝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이나는 골목 안쪽으로 더 깊이 뛰었습니다. 낡은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 두 사람이 겨우 지나칠 수 있는 너비의 골목. 그녀는 거기서 잠깐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에 피가 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나는 단순히 다리가 빠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러닝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아무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 아무도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아래 꽉 낀 몸매를 드러내며 달리는 시간만큼은 그녀는 그냥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판단 없이 온몸 구석구석 다른 사람의 손길이 아닌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달리기는 아침 운동이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상황은 이틀 전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나가 교제해온 남자 중 한 명인 치과 의사 유상민, 38살. 기러기 아빠로 아내와 아이들은 캐나다에 있었고 주말마다 이나와 만났습니다. 그는 이나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건넸고 이나는 그 돈을 받으며 그와 함께 욕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언제나 열심히 탐했습니다. 그의 손짓과 몸짓을 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나는 그의 모든 것을 그녀의 단단한 몸 안으로 전부 받아내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없을 때는 다른 스폰서의 손짓과 몸짓에 그녀의 몸을 내맡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거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관계였습니다. 또한 이나의 욕망을 풀 그런 상대였습니다. 돈 많고 관계도 잘하고 당장 눈앞에 아내가 없으니 편한 상대였습니다. 나름 이나의 젊은 나이의 혈기와 충동을 풀만한 그런 상대였으니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이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상민의 아내가 귀국하면서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고 이나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나가 그에게 보낸 그녀의 몸 사진, 그리고 관계 시 찍었던 영상들, 즉 이나의 모든 것을 봤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나의 얼굴을 알아냈습니다. 오늘 그 아내가 언니를 데리고 이나가 살던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나는 마침 편의점에 잠시 갈 차림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편한 복장으로 속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상태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여인과 눈이 마주쳤고 이나는 반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러닝화를 신고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이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왼쪽은 큰 길이었고 오른쪽은 낡은 2층 하숙집 앞마당으로 이어지는 작은 철문이었습니다.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누군가의 빗자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나는 오른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빗자루를 든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뛰어든 여자를 보고 빗자루를 놓쳤고 이나는 그 남자의 팔을 붙잡으며 간신히 몸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명, 29살. 낡은 회색 맨투맨 티셔츠에 짙은 남색 면바지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인상이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이 하숙집의 1층 방에 새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근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숙집 주인 할머니가 그를 아들처럼 아꼈고 그래서 그는 가끔 마당 청소 같은 일을 거들곤 했습니다. 진명은 이나를 보자마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여자들의 목소리, 공포에 질린 이나의 표정.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이나의 손목을 잡고 뒤채 창고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창고 문을 닫고 그 앞에 세워놓은 녹슨 자전거를 슬쩍 기대 놓았습니다. 골목에서 두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철문 앞에서 멈추는 발소리. 잠깐의 침묵. 그리고 발소리는 다시 큰 길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창고 안 이나는 숨을 죽인 채 진명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묵은 나무 냄새와 녹슨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나는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살던 낡은 집의 창고에서도 이런 냄새가 났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고 진명이 창고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나는 숨을 정돈하며 진명을 바라보다 그제야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이나가 아직 지방에 살던 시절 진명과 같은 동네에서 잠깐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나는 그때 진명을 또렷이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진명은 기억했습니다. 가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아무 표정 없이 하늘을 보던 이나의 모습을. 그 인연이 이렇게 다시 엮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나는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두 여인이 여전히 근처를 맴돌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숙집 주인 할머니는 이나가 사정이 딱하다며 빈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이나는 그날 밤부터 그 하숙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이란 것은 이처럼 가장 급박한 순간에 조용히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나는 그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채로. 하숙집의 이름은 솔빛하우스였습니다. 2층짜리 낡은 단독주택으로 1층에는 주인 할머니 방과 진명의 방, 그리고 공동 부엌이 있었습니다. 2층에는 3개의 작은 방이 있었고 그 방에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여자들이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오순복, 72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이 집을 지켜온 여인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에는 항상 반짝이는 금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고 그것이 돌아가신 남편에게 받은 유일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숙집 식구들에게 한 번도 차갑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거짓말에는 아주 민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을 바로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하숙집 식구들은
할머니 앞에서 유독 조심스러웠습니다. 2층의 첫 번째 방에는 예은이 살았습니다. 이예은 24. 사범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교육학과 학생으로 장래 희망은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늘 학교 점퍼나 체크무늬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했으며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연애 앞에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2명이 짜증 섞인 말을 해도 꼼짝 못했고 선물 하나 못 받아도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수진이 살았습니다. 박수진 26. 화장품 회사 온라인 마케팅팀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퇴근 후에는 항상 노트북을 끼고 살았습니다. 경상도 억양이 살짝 섞인 말투에 털털하고 직선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망설임 없이 말하는 편이었고 그것이 때로는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 이나에게 주어진 방. 이나 26살. 그녀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빠르게 공간을 파악했습니다. 침대 옆 창문으로 보이는 골목, 비상구 위치, 방문 잠금 상태. 이것은 습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상치 못한 상황을 혼자 감당해온 사람의 습관. 이나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검정 캐리어 하나에 러닝 가방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옷은 몇 벌 없었지만 모두 깔끔했습니다. 그녀는 외모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나가 하숙집에 합류한 첫날 저녁, 할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모두가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나는 처음엔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밥 한 공기를 더 얹어주자 그제야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 밤 이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나는 그것이 별인지 비행기 불빛인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가느다란 은팔찌가 있었습니다. 작고 단순한 팔찌였지만 이나는 그것을 절대로 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직 이 이야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팔찌는 앞으로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명은 그날 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여자의 방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그쪽을 바라보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솔빛하우스의 봄밤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조용함이란 언제나 폭풍 전의 고요입니다. 이나가 솔빛하우스에 들어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하숙집에서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한강변을 달리고 돌아왔고 낮에는 어디선가 시간을 보내다 저녁에 귀가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숙집 식구들 중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이 부엌 창문 너머로 골목을 내다보다 굳어버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세단이었지만 번쩍이는 차체와 묵직한 차 소리만으로도 평범한 차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차 앞에서 이나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크림색 캐시미어 니트의 와인색 슬랙스, 작은 명품 크로스백. 평소와 전혀 다른 차림이었습니다. 이나는 차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고 차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혼자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은도 마침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나는 대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태워다 줬다고. 치과 의사고 38살이고 아이들은 캐나다에 있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돈을 준다고. 정기적으로. 밥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국을 떠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지는 잠시 이나를 바라보다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숙집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지는 욕실에서 이나가 쓰고 간 샴푸병을 노골적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나의 몸에서 남자의 느낌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이나가 오늘 어떤 한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왔다는 사실에 이나의 몸이 깨끗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은도 마찬가지로 이나와 같은 시간에 부엌을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들은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너의 몸은 너무 더러워 보인다라는 경멸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나는 그 신호들을 모두 알아챘습니다. 무시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오래 무시당해온 사람은. 어느 날 밤 이나는 혼자 집 근처 작은 바에 갔습니다. 대화 상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말이 없었지만 이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이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하숙집 식구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 돈 받고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왜 창피한 일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 자신은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대학생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어쩌면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 말들이 쓸쓸하게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남자는 이나에게 하숙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왜 자신이 떠나야 하느냐고. 그 대답 속에는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딘가에 속하고 싶다는 아주 오래된 갈망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나는 솔빛하우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집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와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아침에 화장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밤에 복도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보는 것. 그런 사소한 일상이 이나에게는 사실 아주 오랫동안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나가 스폰서 상민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간 곳은 하숙집에서 멀지 않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분위기 있는 조명 아래 흰 테이블보 위에 와인 잔이 놓였습니다. 상민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말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나를 바라볼 때 언제나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나는 오늘 크림색 롱드레스에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모로 봐도 격식 있는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와인 잔을 정리하러 온 홀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명이었습니다. 이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진명도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주문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내내 이나는 진명이 홀을 오가는 것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상민이 말을 걸 때도 적당히 반응하면서 그 눈은 진명을 향해 있었습니다. 진명은 성실했습니다. 어떤 손님에게도 같은 태도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거만한 손님 앞에서도 굽히지 않되 싸우지 않았고 친절하되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나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낯설고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 많은 것을 숨기고 많은 것을 가장해 왔는데 이 사람은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나는 그날 밤까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상민은 이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겠냐고, 자신이 월세를 대줄 수 있다고. 그 말에는 친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이나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좋다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이나는 한번 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진명은 다른 테이블 손님의 물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나가 돌아본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전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이나는 하숙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상민과 함께 모텔에 가서 이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상민의 모든 행동을 받아들이고 상민이 내보내는 모든 것을 입으로 받아내며 이런 상민의 행동을 너그러이 받아내는 이나에게 상민은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듯 이나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구석구석 이나의 모든 것을 탐했습니다. 몇 번의 격정 후에 둘은 헤어지며 모텔을 나왔고 이나는 하숙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명에게 자신의 스폰서와 함께 있는 장면을 보인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것이 왜 신경 쓰이는지 그것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나는 진명에게 접근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 진명에게 이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았습니다. 그리고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 좋은 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아니라고. 진명은 이나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지금 하는 일로 충분하다고. 그 한마디가 이나의 가슴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박혔습니다. 거절이었지만 그 안에 경멸이 없었습니다. 진명은 이나를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나는 그 자리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너짐인지 열림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예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영, 임두영, 26살. 같은 지역에 사는 직장인으로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일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유머 감각이 있고 다정해 보여 예은이 먼저 좋아하게 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사귀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두영은 예은의 학교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사범대라고 별것 있냐고, 교사는 요즘 인기 없다고. 그 말들은 농담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예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영이 카페에서 예은에게 핀잔을 주는 장면을 이나가 목격했습니다. 이나는 같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두영은 자신보다 3살 어린 여자에게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예은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눈치가 없다고. 예은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게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나는 그 장면을 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영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나는 두영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친구한테 왜 그렇게 말하냐고.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냐고. 두영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나를 바라봤고 예은은 이나의 등 뒤에서 당황해했습니다. 두영은 이나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두영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분을 사귀며
카페를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이나는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은은 이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은은 이나에게 왜 그런 일에 끼어드느냐고 했습니다. 자신의 연애는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이나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그 말 속에 이나의 직업에 대한 암묵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나는 예은에게 직선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 남자와 사귀냐고. 그 사람이 너를 무시하는 거 안 보이냐고. 예은은 이나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누군가 입 밖으로 꺼낼 때 가장 상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예은은 두영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은은 두영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두영이 충전 중인 핸드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고 그 화면이 켜진 상태로 알림이 떴습니다. 예은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화면을 보았고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에는 그녀라고만 저장된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내용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하나가 예은의 가슴에 뾰족하게 박혔습니다. 예은은 두영에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봤다가 아니라는 말을 들어도 믿지 못할 것 같았고 맞다는 말을 들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영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공유된 사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눈에 띈 사진이었는데 거기에는 여자의 손이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 젤 네일, 얇은 은팔찌. 예은은 그 손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팔찌를 알았습니다. 이나의 손목에 항상 끼워져 있던 그 가느다란 은팔찌. 예은의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이나가 두영에게 들이댔던 그날의 모습. 이나가 두영의 연락처를 알고 있을 가능성. 그 그녀라는 저장 이름.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결론은 결국 이나가 두영과의 관계도 스폰서라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두영이 자신에게 차갑게 굴지만 이나에게는 온몸을 다해 사랑하고 관계한다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싫고 두영과 이나가 침대에서 뒹구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조차 싫었지만 그 상상의 모습은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은은 그 결론이 맞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한번 의심이 시작된 마음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픈 방향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예은은 이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복도에서, 화장실 앞에서 이나는 그 눈빛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어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숙집 안에서 보이지 않는 금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나는 오래된 스토커가 생겼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골목바에서 처음 만난 그 남자. 말이 없고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이나가 혼자 앉아 있을 때 옆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셨고 이나가 먼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불쾌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강철수 45살. 목수 출신으로 지금은 별다른 직업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외모는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의 왼쪽 손등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생긴 것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그는 이나를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가게에 나타나는 정도였지만 곧 이나가 다니는 골목에서, 편의점에서, 심지어
한강변 러닝 코스 근처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나는 불길함을 느꼈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과 여러 번 마주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나는 바에서 술을 마시다 조금 취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숙집에서의 시선들, 진명에 대한 묘한 감정, 자신의 삶에 대한 막연한 피로. 이나는 술 기운에 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번 사람을 죽였다고. 그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나에게 그것은 오래된 진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꺼낸 것은 어쩌면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의 무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낯선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용했던 얼굴에 뭔가 격렬한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나는 그것을 보았지만 취기 때문에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후 이나를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이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나는 그제야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집과 달랐습니다. 남자가 차를 세운 곳은 어두운 강변이었습니다. 그는 이나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것. 이나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은팔찌였습니다. 자신이 몇 달 전에 잃어버렸던 그 은팔찌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이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수년 전의 어느 밤, 그 비가 오던 밤, 그 일이 일어난 후 이나가 혼자 안고 살아온 것들. 이나는 차 문을 열고 뛰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어두운 밤속을 달렸습니다. 예은의 연애가 끝났습니다. 두영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냥 안 맞는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예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은은 그날 저녁 방에서 울다가 한밤중에 혼자 클럽으로 갔습니다. 평소의 예은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체크무늬 셔츠 대신 처음 보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클럽에서 처음 보는 남자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사주는 남자들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를 외면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나는 그 소식을 자신의 지인에게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나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숙집에서 바로 나와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예은을 좋아하지 않았고 예은 역시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위험한 것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클럽 안 이나는 예은을 찾아냈습니다. 예은은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었지만 본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나는 예은 옆에 앉아 주위를 살폈습니다. 예은에게 술을 사준 남자들이 서로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속닥거렸습니다. 이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 세계에 대해 이나는 예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나는 예은에게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은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자신에게 왜 그러냐고,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고. 이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남자들이 너를 촬영하고 있었고 술 취해 비틀거리며 노출하고 있는 너를 찍고 있다고. 그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 알겠냐고. 예은은 그 말에 굳어버렸습니다. 이나는 예은의 손목을 잡고 클럽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예은은 클럽 밖 골목에 서서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번 시작된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나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나가 줄 수 있는 위로의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후 함께 걸어서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 서울의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 아래 두 여자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예은은 하숙집 현관 앞에서 이나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이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조금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적대감은 아니었습니다. 강철수는 이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나가 밤에 강변을 도망쳐 나온 이후에도 그는 계속 이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숙집 근처 골목에서 마주치기도 했고 이나가 상민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나타났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이나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진명은 이나가 이상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침 밥상에서 말이 없어졌고 러닝을 나가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명은 이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이나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명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나의 벽을 조금 허물었습니다. 이나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다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연결된 일이 있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명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명은 이나가 외출할 때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켜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나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수가 하숙집까지 찾아온 것은 어느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철문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이나가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명이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섰습니다. 진명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 무슨 용무가 있냐고. 강철수는 이나를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진명은 이나가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강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나는 2층 창문에서 그 장면을 내내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이나는 긴 생각을 했습니다. 강철수를 피해 도망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자신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는 한 이 삶도 진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나는 결심했습니다. 강철수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이나는 아침에 혼자 나갔습니다. 진명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도. 그냥 평소처럼 러닝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강철수가 머무는 곳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포구 안쪽 오래된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고시원 1층 공동구역,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강철수와 이나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년 전 여름 비가 내리던 밤, 이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 시절 이나는 지금보다 훨씬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고로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이나가 혼자 안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스폰서를 만나며 돈을 받고 사는 것보다, 러닝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것보다, 하숙집에서 냉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 강철수는 이나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은 6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강다운이었다고. 그날 이후 강철수도 무너졌다고. 폭행 사건이 있었고 감옥에 다녀왔고 나와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가 이나를 찾은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뭔가를 느끼고 있는지, 딸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는지. 이나는 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한다고.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밤이 생각난다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때로는 벌처럼 느껴졌다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강철수는 결국 말했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법의 심판이 아니었다고. 다만 이나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딸아이 기일에 가끔 이름을 불러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나가 솔빛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저녁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이나를 진명이 현관에서 바라봤습니다. 이나는 아무 말 없이 진명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그 순간이 그러했습니다. 저녁 밥상에는 모두가 앉았습니다. 할머니, 진명, 수진, 예은, 그리고 이나. 말이 많은 밥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피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이나에게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예은은 이나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은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식으로. 할머니가 국을 한 그릇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날이 선선해졌다고. 이제 곧 가을이라고. 봄에 시작된 이 이야기가 여름을 넘어 가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이나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3명의 스폰서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상민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상민은 당황했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나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생활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고 아마 한동안 힘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후였습니다. 조금 가벼워진 자리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나는 진명이 일하는 레스토랑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커피를 엎지르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해온 이나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이미 수없이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진명은 이나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퇴근 후 한강변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나가 달리자고 했습니다. 진명은 러닝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나는 그러면 그냥 걷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강 위로 서울의 밤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나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강을 달릴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생각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지금은 달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도 생각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변화였습니다. 예은은 두영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헤어지던 날 예은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나가 예은의 방 앞을 지나가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 예은을 보았습니다. 이나는 잠깐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대신 다음 날 아침 부엌 식탁 위에 음료수 캔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예은이 좋아하는 것을 이나는 어느 틈에 알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그 음료수를 보고 잠깐 멈췄다가 뚜껑을 따서 마셨습니다. 강철수는 그 후로 이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나는 매달 강다온이의 기일에 맞춰 꽃을 샀습니다. 특별히 비싼 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국화 한 다발. 그것을 들고 혼자 어딘가를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하숙집 식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이나의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오순복은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말했습니다. 꽃은 지고 나서도 계절을 남긴다고. 봄꽃이 지고 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고. 상처가 지나고 나면 다음 계절이 온다고. 밥상에 앉은 모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나는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자신은 올해 꽃이 지는 중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고 나면 봄은 남는다고. 하숙집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담장이 개나리는 이미 졌고 이제는 빨간 감이 조그맣게 열려있는 감나무 가지가 마당 안으로 늘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벤치에 앉아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나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러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강까지 달리기로 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오늘은 빠르게 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달리기로. 진명이 현관에서 나오다 이나와 마주쳤습니다. 이나는 오늘 같이 달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진명은 러닝화를 아직 못 샀다고 했습니다. 이나는 그럼 산책이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솔빛하우스 철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